안녕하세요. 믿었던 사람의 소름 돋는 배신에 뒤로 나자빠졌던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가족은 당연히 믿고 신뢰해야 할 존재지만 제가 이런 슬픈 질문을 하게 된 데는 다 뼈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아내란 인간에게 아프디 아픈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부디 저와 같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사연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 저희 집은 화목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소문난 인고 부부였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끔찍한 사랑꾼이셨죠. 여보, 아 해봐. 아이, 애들 보는데 부끄럽게 왜 이래 이 사람이. 언제 내가 당신 안 챙겼었나? 너희들 부모가 이렇게 깨볶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아버진 우리 경수도 아영이도 사랑하지만 아버지 첫 번째는 항상 너희들 엄마야. 때론 닭살이 돋을 때도 있었지만 우린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상도 못했었어요.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끼던 아버지가 무려 1년이 넘게 어머니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줄은요. 어머니는 제 나이 14살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싹싹 잘못을 빌던 아버지를 아주 냉정하게 내쳐버리셨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 애들을 생각해봐. 어? 우리가 이혼하면 애들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이 박히겠어. 그 대못을 뽑고 치료해주든 어쩌든 앞으로 그건 나 혼자서 해나갈 거야. 애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장본인인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이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아. 그렇게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를 몰랐어요.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거의 1년간 집에 찾아와 어머니께 매달리고 애원하고 나중엔 겁박까지 하려고 들었죠.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당신? 그래, 어디 이판사판으로 해보자고. 어차피 난 이혼하면서 부모님에게도 동생들에게도 절연당했거든. 게다가 당신도 애들도 다 잃은 마당에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당신이 나랑 다시 합친다고 말 안 하면 나 확 옥상에서 점프라도 해버릴 거야. 점프? 그래, 마음대로 해. 당신이 옥상에서 점프를 하든 줄넘기를 하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난 우리 애들이 보고 배울까봐 무서워서라도 절대 당신하고 다시 재결합할 생각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대쪽 같으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몰아냈고 어머니 나중엔 경찰까지 불러 아버지를 쫓아내셨죠. 물론 이후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위험하게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포기한 아버지는 2번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론 아버진 재혼을 무려 2번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도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았고 동생과 저 또한 아버지에게 분노했기에 우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서만 살기 시작한 어머니와 함께요. 오셨어요, 어머니? 많이 늦으셨네요. 저녁 드세요. 제가 밥 차려놨어요. 남아서 잔업을 하면 수당을 많이 주거든. 근데 뭐 경수 네가 밥을? 어깨너머로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배워뒀죠. 반찬이라고 해봤자 냉장고에 있는 것들 꺼낸 거랑 계란 후라이랑 소세지 몇 점이 다예요. 어머니가 혼자 저랑 동생 키우시느라 자진해서 야근도 주말 근무도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조립 공장을 다니며 홀로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습니다. 이혼하며 아버지에게 분할받은 재산과 합의 후 일시불로 받게 된 우리의 양육비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혼자 우리를 키우시기엔 형편이 조금 빠듯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는 우리와 살 새로운 집을 구하셨거든요. 물론 여윳돈이 남긴 했지만 그렇다고 집안 형편이 여유롭진 않았던 거죠. 외갓집도 우릴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었고요.
때문에 어머니는 야근도 휴일 근무도 가리지 않고 자처하며 열심히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돕고 싶어 전 동생과 서툰 솜씨로나마 집안일을 어머니 대신 해나가곤 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열이 펄펄 나는데 어떻게 일을 가시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쉬세요. 아니다. 이깟 몸살 움직이면 다 나. 그나저나 경수 너나 얼른 학교 가. 너 이미 지각이야. 지각 좀 하면 어때서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요. 엄만 괜찮다니까. 나가다가 약 사 먹을 테니까 넌 얼른 학교 가. 너랑 아영이 잘 키우겠다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네가 학교를 빼먹게 해서야 되겠니?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몸이 아플지언정 어머니는 약을 먹고 꾸역꾸역 출근을 하셨어요. 한 번은 그 몸으로 출근을 했다 공장에서 쓰러지신 적도 있는데 병원으로 달려가 동생과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 너무 죄송하고 속상했거든요. 전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어머니의 반대를 물리치고 새벽 우유 배달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작한 지 2달 만에 고물 자전거가 문제를 일으켜 팔이 부러지는 사고도 생겼죠. 아이고 이거사. 그러니까 엄마가 우유 배달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했지? 새벽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돌아다니더니 몸이 이게 뭐야?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전 어머니 혼자 힘들게 일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근데 제 치료비가 더 나가게 생겼네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네가 뭐가 죄송해. 나야말로 미안하구나. 부모가 돼서 자식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말이야. 그때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말하는 제게 오히려 미안하다며 오열을 하시더군요. 그때 이후로 비록 우유 배달은 그만뒀지만 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동생 또한 마찬가지였죠.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속상해 하셨지만 우리 또한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로 속상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버지 없이 똘똘 뭉쳐 화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남매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한 덕에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인이 됐어요. 당시 엄마는 공장을 그만두고 마트 캐셔로 일하시며 돈을 벌고 계셨죠. 어머니, 이제 저랑 아영이가 드리는 용돈 받고 편하게 지내시라니까요. 여태 너희가 준 용돈하고 선물들만 합쳐도 내 분에 넘친다. 내가 너희들에게 업혀 살려고 그동안 너희를 열심히 키웠는지 아니? 이 엄마가 바라는 건 용돈이나 부양이 아니라 너희가 돈 열심히 모아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그리고 엄마 아직 60도 안 됐는데 왜 자꾸 쉬라고 그래? 평생 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병나. 이젠 어머니가 편히 쉬셨으면 했지만 어머니 완고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동생과 함께 용돈도 드리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시간을 흘러갔어요. 그리고 전 나이 31에 1살 어린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죠. 평범한 직장이었던 아내는 저보다 훨씬 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 내가 7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거든. 그 뒤로 아빠가 날 혼자서 키워주셨는데 아빠랑 둘이 살던 그 시간은 내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어.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술을 달고 살면서 날 괴롭혔거든. 엄마가 돌아가신 건 다 재수없는 내 탓이라면서 말이야. 연애 시절 듣게 된 아내의 가정산 끔찍하더라고요. 장인은 자신의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자기 딸에 대한 분노로 풀어냈다는군요. 장인은 늘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애미 잡아먹은 기집애, 이 오물보다도 쓸모없는 기집애 등등 거친 욕설을 했다고 해요. 어린애가 그런 말을 들으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가스라이팅은 또 얼마나 당했겠어요? 어떻게 아빠란 사람이 자식에게, 그것도 엄마 잃은 자식에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심지어 아내가 중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턴 손찌검까지 일삼았다던 말에 전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심지어 장인은 아내가 대학 진학도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꼭 대학에 가고 싶었어. 근데 아빠가 기집애가 무슨 대학이냐면서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이젠 밥값을 하라고 또 손찌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결국 대학도 포기하고 곧장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갖다 바쳐야 했어. 사실 그래서 난 여태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아는 그렇게 장인에게 괴롭힘 당하고 월급도 전부 갖다 바치며 자신의 인생을 잃고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나이 27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오며 장인과 드디어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장인과 멀리 떨어지기 위해 아내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다고 말했죠. 그렇게 겨우 자신만의 인생을 살다 아내는 저를 만났던 거예요. 난 내가 생각해도 애정 결핍이 심한 것 같아. 오래도록 부모의 애정도 누구의 애정도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가끔은 이런 내가 부담스럽지, 오빠? 아니, 부담스럽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안타깝지. 이제 널 괴롭히는 아버지도 없고 네 곁엔 내가 있으니까 그만 불안해하고 마음 편히 가져도 돼. 저는 평생 애정에 굶주리며 살았다는 아내가 가여웠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고 외로움이 많던 아내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그랬기에 전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첫인사를 왔던 아내를 어머닌 가슴 따뜻이 품어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고 들었다. 에휴, 세상엔 참 원망할 이들이 많은 것 같구나.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 거야. 네가 싫지 않다면 앞으로 내가 네 시어머니이자 엄마가 되어주마. 엄마요? 그래, 어차피 시애미도 엄마 아니겠니? 이젠 우리가 네 가족이니까 더는 어디 가서 외로워하지도 말고 혼자 슬퍼하지도 말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아내는 그때 저희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많이 좋았던 모양이더군요. 이후 신혼집을 알아보려는데 아내는 조심스레 저희 집에 찾아와 저와 어머니에게 어머니 집에서 함께 합가해 살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한 해 전 여동생이 우연찮게 제주도에 직장을 구하며 제주도로 떠났기에 합가하지 못할 거야 없었습니다. 신혼살림 몇 개와 아내의 몸만 들어오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아내가 불편해할 것을 염려했어요. 나야 외롭지 않고 좋다지만 시어머니랑 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니? 그래, 효진아. 네가 착한 애고 어머니도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킬 뿐이 아닌 건 알지만 같이 사는 건 신중해야 될 문제잖아. 정말 괜찮겠어? 난 괜찮아, 오빠. 전 정말 합가해서 살고 싶어요, 어머님. 너무 힘들고 외롭게 자라서 전 꼭 가족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라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합가를 고집했던 아내의 의견에 우린 결혼과 동시에 제가 원래 살던 어머니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외로워지실 어머니를 걱정했던 여동생도 저도 그런 아내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죠. 결혼 후 어머니는 아내를 예뻐하며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가, 오늘 회사 끝나면 내가 일하는 마트 근처로 올래? 거기 근처에 새 옷가게가 생겼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예쁜 옷이 많더라고. 내가 우리 며느리 옷 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옷이요?
근데 너무 비싸거나 그런 집 아니에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해서. 부담 가질 만한 가게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좀 비싸면 어떠니? 엄마가 따로 좀 사주고 싶다는데 좀 비싼 게 대수겠어? 따로시요? 그래, 내가 말했잖니. 이젠 내가 네 엄마가 돼주겠다고. 그리고 며느리도 자식인데 딸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 어머닌 부모의 정을 못 받고 자란 아내가 많이 안쓰러우셨던 모양이에요. 아내의 결핍을 잘 알고 있던 어머닌 아내에게 가끔 우리 딸이라는 말도 하시며 아내를 친엄마처럼 챙겨주셨어요. 아낸 철든 이후 받아본 적 없는 부모의 사랑에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나중엔 저보다도 더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따르고 꼭 붙어 다니더라고요. 어머님, 주말인데 어디 가세요? 내가 말 안 했나? 오늘 오랜만에 학창시절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좀 가보려고. 전 오늘 어머님이랑 꼭 붙어서 시간 보내려고 같이 볼 드라마랑 영화 목록도 쫙 뽑아놨는데 저만 어머님 바라기인가 봐요. 그랬어, 우리 며느리?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우리 손주들하고 경수하고 좋은 주말 보내렴. 대신 저녁에 내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떡볶이랑 순대 사가지고 오마. 그걸로 같이 저녁 먹자. 우와, 역시 우리 어머님 최고. 그럼 기다릴게요. 꼭 일찍 오셔야 돼요. 여보,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야. 우리 어머니랑 결혼한 거야? 나랑 우리 애들이랑도 좀 놀아줘. 당신이 애야? 그리고 당신이랑 애들이랑도 시간 자주 보내잖아. 난 있지? 당신을 만나서 결혼한 게 너무 감사해. 당신 덕에 이렇게 우리 애들도 만나고 늘 나에게 고마워하는 아가씨도 만나고 무엇보다 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 난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과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아. 가끔은 아내에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저와 아이들에게 결코 소홀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을 뿐이었죠. 평생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저뿐 아니라 제주도에서 아예 결혼까지 정착한 동생도 그런 아내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내를 당연히 많이 예뻐했던 어머니는 나중엔 아내와 제가 사소한 다툼을 벌여도 늘 아내 편을 들어주시곤 했어요. 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뾰로통해 있어? 너희 다퉜니?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사소한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요. 의견 차이? 내가 우리 아들 표정을 모르겠어? 뭔가 단단히 심술이 난 것 같은데 너희 다툰 거 맞지? 얘 경수야, 너 애미한테 그렇게 못나게 굴면 못 쓴다. 네? 아니 어머니, 우리가 왜 다퉜는지도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왜 저만 잘못했다고 하세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너 애미랑 계속 같이 살 거 아니야? 애미가 허튼 소리 할 애도 아닌데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져줄 수 있잖아. 먼저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겠다고 하고 너한테도 나한테도 그렇게 잘하는 애미한테 꼭 따박따박 이겨먹어야 쓰겠니? 난 널 그렇게 못나게 키우지 않았다. 각설하고 좋은 말 할 때 애미한테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거라. 알았어? 에휴, 우리 며느리 서운했지? 앞으로도 경수가 속 썩이면 다 나한테 말하거라. 내가 홍군형을 내줄게. 네, 어머니. 아니, 갑자기 왜 울어? 그냥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요. 남편 말고 누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제 편을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요. 어머님, 남들은 친정 없으면 그렇게 서럽다는데 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낳았을 때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같이 울고 제 걱정부터 해주셨잖아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다 내주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애들 육아에 제 조리까지 다 도와주시고요. 전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어머니. 저 정말
평생 어머니께 잘하면서 살게요. 아내는 어머니는 자신이 살면서 만난 두 번째 부모님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럼 괜히 저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 어머닌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아예 함께 흐느끼며 아내를 안아주시곤 했죠. 그렇게 아내와 어머니의 두 아들까지 우리 5 식구는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에 제가 결혼한 지 10년 뒤 크나큰 불행이 닥쳐왔어요. 저기요. 아까 급하게 연락받고 온 한영숙 씨 보호자인데요. 저희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네?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시던 어머니는 그날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술에 취한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도 아닌 인적이 드물던 보도를 가속까지 해서 덮친 거죠. 어머니는 그놈에 의해 큰 사고가 나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놈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 어머니에게 사과조차 하지 못하게 됐어요. 급하게 연락을 받고 친구 녀석 집에 두 아들을 맡긴 뒤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응급수술 중이셨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듣고 계시다면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저 살면서 평생 바닥에 쓰레기 한번 버려본 적 없을 정도로 착하게는 아니어도 못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남의 눈에 눈물 내면서 살지 않을 테니까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꼭 이겨내셔야 돼요. 오래오래 제 옆에 든든한 시어머니로 계셔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두고 절대 아무데도 떠나시면 안 돼요. 저와 아내는 눈물이 범벅되어 어머니가 제발 무사하시길 기도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제주도에서 달려온 동생과 매제도 우리와 함께 수술실 앞을 서성거리며 눈물을 흘렸죠. 워낙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어머니는 그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이게도 어머니는 살아나셨지만 잔인하게도 세상은 어머니의 목숨에 대한 대가를 너무 크게 빼앗아갔죠. 우리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우리 어머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냔 말이야. 어머니는 척수와 뇌 손상으로 인해 전신마비뿐 아니라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어요. 의식은 깨어있지만 눈만 깜빡일 수 있을 뿐 온몸이 마비되고 말을 전혀 하실 수 없게 된 거죠. 우리 며칠 뒤 깨어나신 후에도 눈만 깜빡이면 눈물을 흘리실 뿐 미동도 할 수 없게 된 어머니를 보며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이후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셨고 그와 동시에 재활치료도 시도하게 됐어요. 그때 아내는 직접 어머니를 간병하고 싶다며 일도 그만두더라고요. 나도 마음 같아선 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 하지만 여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가족들마저 인생을 멈출 순 없잖아. 직장에 다녀야 하니까 아영이도 어머니 옆을 계속 못 지키고 제주도로 다시 내려간 거잖아. 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래도 여보, 나 어머님을 남의 손에 못 맡기겠어. 나 애들 낳았을 때 집에서 어머님이 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조리해 주셨는지 알지?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젠 내가 어머님 그렇게 보살펴 드릴래. 어? 우린 어머님 집에 살아서 갚아야 할 집 대출금도 없고 그동안 주식 투자다 뭐다 해서 불린 재산도 좀 있잖아. 그러니까 당장 맞벌이가 급한 게 아니잖아. 돈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염려되어 말린 건데 아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전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어머니의 간병을 맡기게 됐죠. 아이들은 최대한 제가 더 돌보면서요. 그렇게 아내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며 어머니의 재활도 열심히 도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신체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병원에서 눈 깜빡임을 이용해 글자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법을 어머니에게 교육해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글자판을 이용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건넨 오랜만의 첫마디에 저와 아내 그리고 여동생 부분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미안하구나. 너무 답답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우셨을 텐데 어머니의 첫마디는 자식들에 대한 사과였던 겁니다. 그때 아내는 어머니의 몸을 부둥켜 안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안하긴요, 어머니. 어머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제가 더 죄송해요. 이후 어머니는 글자판으로 소통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퇴근 후 어머니 뵙기 위해 병원에 가면 아내는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그날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제게 이야기해주곤 했죠. 그렇게 몇 개월의 입원 생활 후 어머니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병원에 있어도 차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어머니께서 너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셨기에 가정 요양을 결정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아내는 여전히 어머니를 직접 간병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여보, 이건 잠깐이 아니라 평생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당신 분명히 지치고 힘들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정요양보호사를 부르자고, 어? 싫어. 어머님은 내가 직접 돌봐드릴 거야. 나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게 해줘. 아내의 눈물 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숙연한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고 생활비를 쓰든 뭘 하든 마음껏 쓰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현명하게 사용할 거라 믿었고 설사 사치를 좀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동생 내외 또한 아내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아내에게 따로 돈을 붙여주곤 했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내는 정말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여보, 어머님 그냥 그대로 둬줘. 내가 자세 바꿔드린 지 얼마 안 됐거든. 벌써? 당신 힘드니까 어머니 자세 바꿔드릴 일은 저녁에라도 내가 한다니까. 됐어, 힘들긴. 내가 힘들어봤자 어머님의 그 답답함만 하겠어. 조금이라도 자주 자세를 바꿔드려야 욕창도 안 생기고 어머님 기분도 나아지시지. 여보, 앞에 택배 왔던데 아우, 왜 이렇게 무거워? 책이네? 평소에 음악도 들려드리고 TV도 보여드리지만 어머니 평소에 책 읽는 거 좋아하셨잖아. 책도 읽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새 책 좀 몇 권 샀어. 요새 인터넷에 음성으로 책 읽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아? 일일이 읽어드리기 힘들 거잖아. 그래도 내가 직접 읽어드리고 싶어. 기억 안 나? 내 목소리 꾀꼬리 같다고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셨잖아. 아내는 어머니로 인해 손이 가는 모든 일을 직접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퇴근하거나 주말에 돕는다고 도왔지만은요. 정말 아내가 날개 잃고 하늘로 떨어진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아내는 어머니의 식사에도 굉장한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음식을 삼킬 순 있어 튜브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직접 식사를 하실 수 있었어요.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늘 조리도구를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며 죽이나 미음 스프를 끓이며 으깬 과일을 준비하는 등 엄청난 정성을 보였죠. 여보, 늘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우울해하셨을까.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아니야. 어머니께 내가 받은 게 얼만데 앞으로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아내에겐 아무리 고맙다고 말해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가 자꾸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책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TV를 보여드릴까요? 하고 여쭈어도 어머님 글자판을 통해 싫다는 의사를 전하시곤 했어요. 어머니 낮에도 저러셔?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거 보면 우울하신 것 같은데 정신과 쪽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봐야 하나? 낮엔 좀 그래도 괜찮으신데 당신만 있으면 꼭 그러시네. 우선은 그냥 지켜보자. 어머님도 기분이 좋으실 때도 안 좋으실 때도 있고 그러신 거지. 평소엔 괜찮으시다고 아낸 말했지만 그래도 계속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내는 친구의 결혼식이 있다며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긴 했지만 전 오랜만에 아내 없이 어머니와 둘만 있게 됐죠. 여전히 어머니가 걱정됐던 전 아내를 배웅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심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그건 바로 어머니께서 쉴 새 없이 눈을 깜빡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화들짝 놀란 전 얼른 글자판을 들어 어머니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글자판을 통해 어머니가 제게 전한 말을 알게 된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죠. 며느리가 너무 무섭다. 제발 이혼해라, 경수야.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절대 그 애에게 말하지 말아다오. 어머니, 지금 저희 집사람 말하는 거 맞으세요? 집사람이 무섭다고요? 그리고 이혼이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그동안 힘이 없으셨던 게 다 저희 집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천사 같은 아내가 무섭다니,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하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이유 모를 겁에 질려 있으셨던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지만 짧은 문장을 말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어머니가 그런 장황한 대답을 하긴 힘드셨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눈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셨죠. 전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음성까지 녹화되는 홈 CCTV를 구매해 집에 아내 몰래 설치했어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모르는 실체를 아내가 숨기고 있다면 묻는다고 말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주말이 지나 회사에 출근한 전 떨리는 마음으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CCTV 화면을 휴대폰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아이들도 모두 등교시킨 아내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둘만 집에 남았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 아내의 두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죠. 맨날 하는 건 먹고 싸는 것밖에 없는 쓸모없는 노인네가 밥은 더럽게 잘 처먹네. 하긴 턱도 못 움직이는데 주는 대로 삼키기라도 해야지. 자기가 뭐 별 수 있겠어. 어머님, 맛있어요? 며느리 자식들 다 개고생시키고 이딴 몸으로 살아남았으면서 그래도 살겠다고 음식은 넘어가죠? 에휴, 짜증나는 노인네. 먹다 취해서 확 잘못됐으면 좋겠네. 아내는 어머니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경멸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어머니께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곤 그 뒤에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비난을 어머니에게 계속 퍼부어댔어요. 그리곤 이런 기가 막힌 푸념까지 하며 망언을 했죠. 어머님, 그딴 몸뚱아리로 대체 언제까지 살아계실 거예요? 저요, 처음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 간병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오래 할 거 못 되더라고요. 삭신도 쑤시고 맨날 집에만 갇혀있고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예요? 나나 되니까 이 정도는 하지. 대체 누가 시어머니 병수발 이렇게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 이 정도 고생시켰으면 양심상 제발 이젠 하늘나라 좀 가세요. 아유, 지겨워.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경악할 만한 말은 계속되기만 했죠. 그리고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대체 언제 털어놓을 거예요? 그렇게 버티면 그 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수발드는 이 며느리한테 고맙지도 않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 돈이라도 나한테 내놓으라고요, 좀.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도대체? 아우, 지독한 노인네. 끝까지 말 안 한다 이거지? 어디 두고 봐. 그리고요, 어머님, 지금 나한테 시위해요? 왜 우리 남편 앞에서 계속 우울한 티를 내는 거예요? 어디 제 남편도 어머님처럼 이혼시키고 싶어요? 만약 남편한테 제가 이러는 거 말하기라도 해봐요. 그럼 확 이혼하고 애들도 내가 다 데리고 가버릴 테니까. 아내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강압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더군요.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전에도 이미 몇 번 물었다가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제권을 맡기고 동생이 보내주는 돈도 있는데 어머니의 그 큰 돈이 대체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더니 아내는 이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집을 휙 나가버리더군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니만 혼자 남겨두고서요. 벌써 나왔어? 나도 지금 나갈게. 하는 통화를 한 뒤 말이죠. 저는 일을 하며 수시로 아내가 대체 언제 집에 들어오나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내는 오랜 시간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당시 아이들은 하교 후 학원에 들렀다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야 아내도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난 척 애들 앞에선 어머니에게 다시 잘하는 척을 하는데 오소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의 아내와 몇 시간 전의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당장 아내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전 우선 인내하고 며칠 동안 CCTV를 지켜봤습니다. 이대로 바로 아내에게 따져 묻는다면 아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건지와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건지 알아내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그동안 비슷한 나날을 반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가면 어머니를 구박하다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외출해서 가족들이 돌아오기 직전에 집에 돌아오는 나날 말이죠. 그 와중에 전 아내가 어머니 몰래 거실에서 누군가와 이런 통화를 하는 것도 듣게 됐어요. 유럽 여행 한번 자기랑 가보려는데 이놈의 노인네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시누이가 보내주는 돈으론 유럽은 택도 없고 남편이 경제권을 줬다고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을 쓰면 당연히 알 텐데 어떻게 남편 돈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겠어. 그나마 그동안에 현금으로 조금씩 쓰고 돌아다녔으니까 남편이 몰랐지. 그렇게 목돈을 쓰면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혼자 기분 전환하고 싶다고 남편한테 핑계대고 자기랑 유럽 놀러 가려고 했는데 영 뜻대로 안 되네.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 이 노인네 자기 아들 이혼당할까봐 무서워서라도 금세 나한테 통장 비밀번호 불걸. 자기가 이혼한 여자니까 자기 자식들은 평범하게 살길 무지하게 바라는 사람이거든.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전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직감했습니다. 결국 전 다음 날 회사에 아예 휴가를 내고 아내를 미행했어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제 차는 아내가 알고 있으니 친구 차까지 빌려서 저는 아내의 뒤를 밟았죠. 그날도 혼자 어머니를 두고 외출한 아내는 집 앞까지 콜택시를 불렀더군요. 전 오히려 그 덕에 미행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백효진, 네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아내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을 본 순간 며칠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랐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더럽게도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절대 가선 안 될 장소 앞이었어요. 자기, 여기야, 여기. 어머, 자기, 오늘 너무 멋진 거 아니야? 나 다시금 반하겠어. 우리 오늘 완전 뜨겁겠는데? 아내는 그곳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볼에 뽀뽀도 한 뒤 건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더러운 모습을 전부 증거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곤 얼른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갔죠. 그 남잔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까지 전부 사진으로 찍은 뒤 저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자기, 야, 나만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 야! 아낸 절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시에 수스라치게 놀란 옆에 상간남은 냅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참으로 찌질한 놈이었죠. 아내는 그런 그놈을 보며 더욱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당장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오해. 오해? 바람 피운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이미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수작질이야? 뭐? 아낸 괘씸하게도 그 와중에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들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동안 녹화된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윽박질렀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남자는 그냥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사람인데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였어. 하도 집에만 갇혀 있어서 심심하다 보니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심심? 아, 당신이 심심하면 막 바람 피우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바람 피우는 인간 얼마나 혐오하는지 알면서 감히 그딴 말이 나와? 어떻게 나랑 내 동생의 호의를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고 다녀? 답답했단 말이야. 맨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니랑 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나도 동생도 진즉부터 말렸잖아. 힘들 거라고. 근데 굳이 당신이 직접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거잖아. 병원에서도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서도. 난 지금 바람도 바람이지만 감히 말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이런 무서운 짓들을 한 게 더 분통 터지고 열받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원래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어?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낸 것도 모자라 통장에 돈까지 넘봐? 그걸로 바람난 놈이랑 유럽 여행까지 가려고 들어? 당신이 인간이야? 그게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힘드니까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구석도 싫고 어머님한테도 화가 났었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간병이 힘들었으면 뒤늦게라도 말하고 그만뒀어야지.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중간에 못한다고 하면 당신도 아가씨도 나한테 실망할까봐 그랬지. 내가 어머님한테 잘한다고 가족들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했어. 근데 나한테 실망하면 다들 나한테 등을 돌릴 것 같았어. 알잖아 당신. 내가 얼마나 애정에 굶주리고 살았는지.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어머니에게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을 하고 바람 피우는 길을 택했다고? 당신도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 당신이 중간에 포기한다고 한들 우린 당신에게 평생 고마워하고 미안했을 거야. 뒤틀릴 대로 뒤틀린 당신은 그냥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야.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난 바람도 바람이지만 우리 어머니 함부로 대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하다못해 말 못하는 짐승도 괴롭히면 안 되는 법인데 당신에게 그렇게 잘해주신 우리 어머니 그렇게 괴롭힌 당신, 난 평생 보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가. 여보, 내가 어머니께 이렇게 싹싹 빌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혼의 아픔을 가진 어머니 상처를 이용해서 이런 못된 짓을 벌여놓고 어디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아내는 제게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 아내 분노는 증오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이런 참상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요. 대체 왜 처음부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이혼당할까 봐요. 저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낫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그런 제 말에 어머님 글자판을 통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친딸처럼 여기네였기에 언젠간 다시 착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기대했다. 어머닌 변한 아내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내를 오래도록 놓지 못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모습까지 보이자 이건 아니다 싶어 어머닌 결국
제가 혼자 남기만을 기다렸다가 모든 걸 폭로하신 거죠. 아내가 무서운 마음을 꾹 참고서요. 그런 어머니의 뜻을 알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저는 더 크게 오열을 했어요. 이후 제게 소식을 듣고 제주도에서 날아온 동생 부부도 아내의 실체에 경악을 하며 어머니와 절 위로했습니다. 미안해, 아영아.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었어. 아니야, 오빠가 왜 미안해. 그 착했던 새언니가 그런 무서운 실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많이 놀랐지, 오빠?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저야말로 딸이라는 게 늘 멀리 있어서 죄송해요. 그 후 전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계속 용서를 빌기만 할 뿐 이혼을 통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또한 전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었죠.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절 찾아와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걸하더군요. 여보, 나 진짜 이대로 버릴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애들, 그리고 어머님뿐인 거. 나 그 사람하고도 진즉 헤어졌어. 당신한테 위자료 소송 걸리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재수 온 붙었다고 막 욕하면서 날 차버리더라. 역시 날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었다는 걸 나 다시금 깨달았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나 이제 평생 당신 실망 안 시킬게. 나 애정 결핍인 거 알잖아. 나 지금 혼자 지내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 나한테 그날 용서 그렇게 빌고서도 곧장 그놈이랑 안 헤어졌었어?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많이 아끼고 사랑했지. 많이 고마우며 살기도 했고. 그런데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내 어머니에게 막대 먹은 짓을 한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던 남편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야. 그리고 애정 결핍? 당신이 진짜로 애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당신을 아끼던 가족들을 이렇게 배신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애정이 고프면 먼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는 방법부터 배워. 내가 당신에게 차마 손까지 올리지 못하는 건 그래도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진심으로 간병해줬던 시간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인내심 바닥나기 전에 당장 사라져. 하지만 제 분노 앞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애들을 맡길 수는 없어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도 모두 뺏어왔죠. 그렇게 아내는 혼자 쓸쓸히 쫓겨나 제게 아이들의 양육비를 보내며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 후 동생 부부는 서울의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나 일 그만뒀어, 오빠. 우리 남편도 다행히 서울의 회사에 이직이 됐고 그동안 오빠한테만 엄마를 맡겨둬서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엄마 내가 돌볼게. 이렇게 말하며 동생과 매제는 제 손을 잡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동생은 제 출근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봐주고 저희 아이들도 평소에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저희 아이들은 저희 집에 자주 오게 된 동생 부부도 동생네 아인 자신들의 사촌 동생도 많이 따르고 챙겨주며 지내고 있어요. 고맙게도 동생 덕분에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덜 느끼며 자랄 수 있었죠. 전전 이혼한 후 저도 애들도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보내고 있으니 뭐 어디선가 알아서 잘 살고 있겠죠. 그렇게 애정 결핍이라는데 또 채팅으로 다른 남자 만나 새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뭐겠어요. 저는 지금도 두 얼굴을 한 채 어머니를 괴롭히고 절 배신했던 전처를 떠올리면 증오스럽습니다. 다행히 저희 애들은 그런 전처와 다르게 아주 착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고맙게도 저와 동생을 도와
자신들의 할머니도 잘 돌봐주면서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증오스런 전철을 잇고 어머니를 잘 모시며 힘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애정 결핍이 있더라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불안한 마음을 가족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밖으로 눈을 돌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처는 그냥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결핍으로 포장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가족을 배신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눈을 돌린다면 그 끝엔 더 큰 결핍만 남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기며 전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